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의 전략입니다. 오늘은 경제와 민생 분야의 완전 전문가다. 또 한때는 참여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텔레비전 토론에서 누구보다 논리가 분명한 말씀을 많이 하셨던 정치인이시죠. 김남근 민주당 국회의원 모시고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우리 기억으로는 학자 같은 스타일 또는 경제와 민생 전문가이신데 지금 윤석열 일당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떤 각도에서 보고 계신지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김남근 의원의 생각을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김남근입니다. 성북을이십니까? 예. 자주 좀 나오셔서 방송해 주시면 예. 좋겠는데 귀한 자리 오늘 이제 마련돼서 저도 그냥 좀 불편한 질문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은 평소에 굉장히 이제 민생 경제 전문가이시고 특히 이제 대기업과 관련된 또 중소상인들 보호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의 인식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정치판에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 이제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쪽 분야가 전문가이시기지만 그리고 다른 쪽으로도 저도 여러 법률 전문가니까 예. 헌법재판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고 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너무 언제 어처구니 없는 변론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저런 어처구니 없는 변론들을 하는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법률 전문가로서 충분한 이해도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많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저 얼토당토하는 논리가 먹히고 있다. 실제로 먹힐 수 있느냐? 아니면 헌법재판관들을 저렇게 막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재판의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재판에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악영향을 미친다. 형사 재판에서는 아마 형량이 높아지게 될 거고 예. 우리 헌법 재판에 있어서는 이제 그 헌법을 위반한 거의 문제도 보지만 그 중대성을 또 판단해야 되는데 헌법을 위반한 게 중대하느냐 문제에 있어서는 그 재판의 태도도 이제 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짓으로 일관하고 솔직하게 반성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도 이제 탄핵을 해야 될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서 중요한 사유가 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방식으로 변론을 하면 본인들도 이제 탄핵은 인용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는 재판을 잘 받아서 좋은 결과를 얻겠다가 목표가 아니라 자신들을 적극 지지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극우 정치 세력들을 규합하겠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변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규합에는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까? 저런 방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걸로 계속 이제 그러니까 억지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극우 정치 세력들이 음모론 예. 뭐 이런 거에 이제 좀 많이 혹하고 있고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음모론들을 이제 뭐 부정선거 같은 음모론들을 핀대든가 이런 데 이제 혹하는 것 같고 또 이 극우 정치 세력들이 또 대부분 우리 민주적인 헌법기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신 공격 이런 거에 이제 잘 움직여 주니까 그런 법원이나 이제 헌법재판소나 이제 선관이나 이런 이제 우리 헌법기관들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극우 정치 세력들을 선동하는 데에 테마로 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경향은 이번에 처음 나타난 게 아니라 저희가 국회에서 논의를 해보니까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라는 데 들어가서 자기 정치적 기반을 확대할 때 주로 이 극우 유튜브라든가 이 극우 정치 세력들을 규합하는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때도 주로 사용했던 이제 주 테마가 부정선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보게 되면 부정선거를 본인이 믿었다기보다는 그때 정치적 기반이 없는 자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세력이 그런 극우 정치 세력이라고 보고 그들이 그때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게 부정선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대통령 선거할 때 여러 유세장에서 부정선거 음모론들을 막 자신이 주장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라고 본인이 믿는다기보다는 부정선거론을 가지고 그런 극우 정치 세력들을 규합하겠다 그런 태도를 그때도 보였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태도로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소수가 이제 뭐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코인팔이하고 세력을 규합하는 것까지는 뭐 당장 이번에 생겼던 일은 아닌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또는 민주당을 반대하는 야당을 반대하는 국민들도 상당 부분 동조한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겁니다. 이게 부정선거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실제 사실도 아니지만 이것이 이슈가 돼버리니까 야 부정선거 있었던 거 아니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가는 이런 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 부정선거를 믿는 국민들이 많다기보다는 곧 헌법재판에서 그 탄핵이 결정이 될 텐데 파면이 될 텐데 그 뒤에 벌어질 이제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때 정치적 상황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또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부정선거를 믿는다기보다는 이제 그 탄핵 이후에 벌어질 그 정치적 상황에서 좀 민주당을 반대하기 위한 논리로 예. 그런 것들에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게 좀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는 것과 실제 민심은 좀 괴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부정선거를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한테 힘을 좀 실어주자. 그런 여론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이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제 뭐 대법원장 그리고 대통령, 국회 이렇게 이제 추천해서 구인 체제로 운영이 되어 왔고 지금까지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독 헌법재판소가 좌편향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조차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여론이 확실하게 헌법재판소는 믿을만하다, 신뢰가 있다라는 걸로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상황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를 못 믿다. 예. 그게 진짜 여론이기보단 예. 탄핵 이후에 벌어질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그런 민주당을 지지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그 헌법재판소를 불신하는 정치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예. 그런 이제 여론은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실제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또는 지금까지 선거 부정도 부정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기보다는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그런 예. 극우 정치 세력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주는 여론을 형성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이제 그걸 구분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자체가 문제냐 재판관 개인에 대한 저런 이제 인신공격 이런 것도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혹시 본질적인 요소로 국민들이 이해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뭐 생각할 그거는 수 뭐 아니라고 아니고 오히려 본인이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일단은 저기다 힘을 실어놔야 된다. 그 예. 본인들이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뭐 민주당이나 이런 쪽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 여론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우려스러운 거는 뭐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극우 정치 세력이라는 게 우리 한국에서는 미미했던 건데 그게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유럽 못지않게 큰 정치 세력으로 이 극우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고요.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한 어떤 정치권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그런 극우 정치 세력과 손을 잡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행동들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이건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앞으로 큰 위협이 될 소지가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극우 정치 세력에 대한 것들은 좀 이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제 문영배 재판관에 대한 개인적인 뭐 이제 글이나 또는 발언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용도 이해를 좀 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공격하는 내용 자체가 저거를 한 사람에 대한 저런 방식으로 일종의 좋은 글씨를 씌우고 종북이다 좌파다 이렇게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극우 정치 세력들이 크는 방식이 뭐냐면 헤이트 스피치거든요. 예. 좌표를 찍어놓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근데 그 공격하고 조롱하는데 근거들이 대부분 음모론이에요.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유포시키면서 그걸 가지고 조롱하고 이런 방식인데 유럽에서의 극우 정치 세력들이 컸던 방식들을 똑같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영배 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공격하는 내용들은 뭐 다 어떻게 들어보면 다 무슨 얘기잖아요. 뭐 네.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카톡방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동창들 모임에 강제로 다 초빙되잖아요. 네. 저도 다 초빙돼 있어요. 제가 원해서가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 카톡방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친구한테 답변한 거 그런 이제 뭐 좀 내용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를 이제 뭐 문영배 재판관이 책임져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데 들어보면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런 지금은 그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그 정치 세력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좀 파급력이 있는 것뿐이죠. 저는 이게 지나가면 다 없어질, 다 사그러질 이제 그런 주장들이라고. 혹시 문영배 재판관도 거기에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이 자기가 그 판사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쓴 판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판사로서의 소신이나 자기 어떤 전문적인 능력이 나중엔 비판받을 그런 내용들을 그런 거에 겁이 나가지고 뭐 쓴다 이런 건 전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제가 보기엔 결론이 나 있는 네. 재판이고 또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번 재판관들을 공격하고 겁을 주면은 이 사람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속에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야말로 제가 보기엔 이제 허상을 쫓는 거고 윤석열이 얘기했던 이제 뭐 호수 위에 비춰진 달 그림자를 쫓는 이제 그런 허상을 쫓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헌법재판
관이 이제 공적 인물로서 국민들의 비판 뭐 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이제 정말 무차별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건 그래서 없습니까? 유럽에서는 이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는 일반 가짜 뉴스하고는 달리 이제 일반 가짜 뉴스라는 건 뭐 언론의 자유시장에서 상호 비판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지만은 이런 이제 헤이트 스피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잖아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이런 것들의 신뢰를 깎아내리고 불신을 만들고 민주주의적인 기제들이 작동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형사 처벌하는 나라들도 있고 그다음에 적어도 그런 허위 조작 정보임이 명확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플랫폼들로 하여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로 하여금 삭제 명령을 내리게 한다라든가 또 적어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런 헤이트 스피치 뭐 좌표를 찍어놓고 그들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민주주의를 불신하게 만들고 법원을 불신하게 만들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인들도 삼가를 하거든요. 오늘도 이제 저희가 여과위에서 이제 이 문제가 갑자기 또 다뤄졌어요. 뭐 그 문 재판관 그 카톡 문제 때문에 다뤄졌는데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이건 좀 위험하다 이런 식의 이런 방식으로 막 공격하는 것은 판사 개인들을 조롱하고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 진짜 유럽에서 그 역사적인 경험을 했던 그런 극우 독재 세력들이 커나가는 것들을 그냥 방임한 그러니까 독일의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그 민주헌법에 그 공화국에서 나치가 성장하는데 나치가 이런 식의 막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고 음모론을 만들고 막 그 헌법 기관들 그다음에 정치인들을 이제 막 혐오하고 조롱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성장했잖아요. 그런 걸 방치를 하다가 뭐 저것도 그냥 하나의 정치적 주장이야 이런 식으로 방임을 하다 그게 커져가지고 이제 역사적으로 큰 위기를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는 방어 민주주의라는 그 헌법 원리에 의해서 대통령과 공무원의 헌법 수호음을 하는 그런 어떤 헌법 철학에 따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선을 그으려고 하거든요. 자, 이게 입법화, 제도화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회적 합의도 좀 복잡할 것이고 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그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세 개로 나누는 거죠. 예. 헤이트 스피치, 혐오 선동의 문제하고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드는 거하고 가짜 뉴스의 문제를 나눠서 가짜 뉴스는 이제 언론의 자유시장에서 상호 비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니까 이제 그걸 뭐 법적 제재로 하겠다 그러진 않고. 근데 다만 의도적으로 정치적 이익이나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허위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정보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적 차원에서 이제 플랫폼에다가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이제 그런 나라의 입법들 만들었죠. 2016년에 일본이 만들었고 17년에 프랑스가 만들었고 18년에 독일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허위 조작적 부정선거 이런 건 뭐 명백히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음모론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확인된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게 광범위하게 유포되지 못하도록 그런 뭐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들에게 행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건 있고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도 이제 그게 뭐 우리도 내란을 선동하는 거다, 명예를 훼손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형사적 제재도 하는데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나치 같은 어떤 그 독재 세력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걸 찬양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외국인과 같은 그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유태인 학살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 처벌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외국의 입법례들을 좀 참조를 해서 세 단계로 나눠서 헤이트 스피치와 그다음에 그 허위 조작 정보와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게 잘 구분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막 가짜 뉴스하고 허위 조작 정보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의 문제, 그다음에 막 판사들을 그렇게 이제 조롱하고 공격하고 좌표를 찍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제 구별하지 않고 비판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구분을 해가지고 법적 대응들은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그러면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신고를 하면 이렇게 삭제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 입법화가 뭐 되어 그것도 있습니까? 있죠. 우리 성착취물이라든가 예, 지금 예. 이제 청소년 유해물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방심위가 심의를 해가지고 그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물이다. 그다음에 성폭력 방지법상에 있어서의 성착취물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삭제를 하도록 하고 그런 것들은 잘 이행을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금전적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허위로 만들어내는 조작 정보다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있어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들은 이제 입법적으로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거는 혹시 진짜 대안으로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거나 이거 뭐 다 이제 그 법원으로 갈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방심위에서 이제 예. 그 통신 컨텐츠 내용도 심의를 하니까 그 컨텐츠 내용이 이제 그런 거라 하게 되면은 지금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방심위가 이제 삭제 명령들을 내리게 되게 되면 그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삭제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문제는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이제 우리가 그
목격을 하고 있는 것이니 정권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좀 해소가 됩니까? 예를 들어 방심위에서 좀 그 통제를 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별도 입법을 해서 이것을 거의 조작 정보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런 광범위한 유포되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삭제 명령을 내리고 이런 건 입법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논의들이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외국의 입법례가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짜 뉴스 대응을 그런 식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가짜 뉴스라는 건 언론의 자유시장에서 상호 비판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 중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이제 다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이제 어떤 플랫폼들이 어떤 그런 삭제 의무를 갖도록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어떻게 이제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이제 있으신 논의를 거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토론회를 이제 예, 하는 것이고 예, 예. 혹시 민주당 주도로 하는데 뭐 국힘에서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뭐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 이제 예.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된다. 그런 극우 정치 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어떤 그런 헌법기관, 뭐 판사들 이런 데에 대해서 좌표를 찍고 공격하고 뭐 조롱하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뭐 여러 의원들이 이제 우려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상식으로 보면 이런 것은 국힘에서 원래 보수 정당에서 주도를 하고 오히려 좀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정당, 야 이거 표현의 자유인데 웬만하면 이거 허용해줘. 그냥 이걸 왜 국가가 제도로서 통제하느냐.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일반론인데요.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은 뭐 독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 정권일 때 그게 만들어졌고 예, 법이 예. 그다음에 일본도 이제 보수 정권에서 만들어진 건데 네. 근데 그 헤이트 스피치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네. 적어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좌우를 가리지 않고 같이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어떤 정치 문화 정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극우 정치 세력들이 커가지고 이렇게 뭐 서부지법을 막 폭동으로 때려부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게 최근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심이 지금 많이 생겼지만 역사적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방임적 태도 이런 게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아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상대를 죽여야만 한다는 것은 제도로서 일정하게 통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유지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오히려 건강한 토론을 더 활성화시켜서 대중들이 선택을 하기가 훨씬 더 좀 수월하도록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어떤 선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국가 전체로 봐서는 훨씬 더 이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바운더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와 이거 꼭 김남근 의원이 주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는데요. 네, 이제 뭐 저보다는 이제 뭐 과방위에 계신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해야 될 상임위로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주제인데요. 어쨌든 우리 헌법은 그 유럽의 그런 헌법의 정신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방어 민주주의라는 그런 기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 제도를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이제 방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대통령의 헌법 수호 모임도 있는 거고 위헌법률, 위헌정당 뭐 해산제도 같은 것들도 있는 거고 공무원들도 어떤 그런 헌법 수호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이렇게 그냥 단순한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지금처럼 판사를 조롱하고 공격하고 뭐 그 법원의 뭐 영장제도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도록 하고 민주주의 기제들을 작동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뭐 예를 들면 우리 5.28 역사들을 뭐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역사를 왜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 젠틀하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단호하게 이런 말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혹시라도 이게 좀 제대로 그 통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가지고 오는 사회적 악영향이나 국가적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와 언론이 과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받아쓰기 언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구분을 해서 아닌 거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의 주장을 그냥 대서특필하면서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당의 이런 목소리를 같이 담아내는 걸 보면 너무 지나치다. 저도 기자 출신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은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보기 어려운 거죠. 유럽에서는 언론도 이제 적어도 저렇게 극우 세력들이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좌표를 찍어놓고 공격하고 뭐 판사들을 조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도 단호하게 비판하고 그런 이제 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좀 그런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하나의 정치적 입장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방임적으로 소개하는 식의 그런 언론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언론 차원에서도 한번 언론 윤리적 측면에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언론의 이제 윤리적 측면으로 이거 뭐
다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언론이 이제 이렇게 됐겠느냐. 뭐 저희들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지만 기성에 있는 레거시 미디어들 이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잘 다루었으면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대중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극우 준동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보수 언론 더하다. 이거 뭐 이래. 정말 이런 사람들 아니 예를 들어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그 정말로 폭동범들을 법원이 반성해야 될 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상 초월이거든요. 그걸 사설로 또는 칼럼으로 쓰는 이제 이런 걸 보면 그런 게 우리 헌법에 있는 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예. 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그런 정신을 보면 굉장히 위헌적인 행동들이죠. 예. 일단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런 위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게 이제 우려가 되고 언론 중에서도 이게 어떤 언론이 해야 될 어떤 사실을 전달한다라든가 그 사실에 따른 정돈된 주장을 전달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정치적 입장하에서 사실을 뭐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사실 자체의 해석 자체를 갖다 왜곡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언론으로서 좀 위험한 행동이 아닌가. 저는 정치적 입장까지도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회사 이익 또는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존재 기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악화시키는 측면이 매우 많다. 받아쓰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이미 뭐 우리 사회에서 뭐 그 제도에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많이 검증된 내용이잖아요. 검증이 다 됐는데도 또 그 부정선거 의심도 든다. 뭐 그런 식의 이제 뭐 언론 보도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법원에 있어서의 뭐 재판을 굉장히 뭐 의도적으로 법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법원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는 판례라든가 정해져 있는 규칙에 따라 움직이지 막 이렇게 판사의 개인 선언에 따라서 막 그렇게 움직이는 데가 아니잖아요. 다 이미 예전에도 다 그렇게 해왔던 것들인데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이 지금 있는 재판관들이 굉장히 특이한 재판관이고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돼서 또는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아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것들은 정말 그건 위험한 행동이다. 극우 정치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준동합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도 이제 구조화되어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대중이라는 이런 이제 슬로건을 걸고 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뭐 정치 세력이라든가 우리 사회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가 효과적으로 이 극우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좀 막아야 된다. 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 사그러져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이용하겠다는 세력도 분명히 있었다. 윤석열이라는 독재자가 출연하는데 윤석열이 대표적으로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과 그런 극우 유튜버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이제 자기가 국힘 내에서 정치적 힘들을 키우는데 이용을 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극우 정치 세력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 얕게 움직이는 것들이 또 밖에서는 그렇게 움직이면서 또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뭐 그 보수 정치 여론들을 이렇게 평균적으로 반영하도록 당원이 구성돼 있으면 모르는데 사실 이런 세력들은 굉장히 집단적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정치적 힘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이 극우 정치 세력과 손을 잡아야만 국민의힘 내에서 힘을 키울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대선 후보나 이런 데 되는 데 있어서 이런 데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본인들의 어떤 정치 양심에서는 이런 세력과 손잡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윤석열이 극우 정치 세력과 손잡는다. 극우 유튜버와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그 출발의 지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본인 상식이었고 뭐 누가 이야기하듯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입니까? 매우 현실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느냐? 저희도 이제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이제 그 멀쩡하던 사람이 극우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된 건지 또 의심스럽고 한편으로는 또 거꾸로 저런 게 문제가 있다고 알면서도 저걸 좀 정치적으로 자기 정치적 기반으로 삼기 위해서 저렇게 움직이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후자 쪽에 좀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우리 국회에서도 한번 좀 그 토론을 했었었는데 그 윤석열 후보가 그 국힘에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게 되게 되면 처음서부터 이렇게 유세를 다닐 때 부정선거 음모론을 자기가 얘기를 해요. 부정선거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선거가 뭐 의심스럽다. 내가 뭐 수사할 때도 보니까 의심스러운 게 있더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한 게 아니라 그때도 얘기를 하면서 그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똘똘똘 뭉쳐 있었던 극우 세력에게 어떻게 보면 나를 지지해달라는 신호를 좀 보내는 행동들도 보였고 이미 몇몇 극우 유튜버들하고는 이제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관계였다고 봅니다. 정책 이익을 위해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의도된 무엇이 있다라고 이제 일단 좀 정리를 하고요.
헌법재판소 최종적으로 파면 결정 또는 탄핵 심판 결론은 언제 날 걸로 지금 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결심을 하느냐, 뭐 한 번 더 하고 결심을 하느냐 예.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증인 신문이 끝나면 이제 결심이라는 걸 하거든요. 결심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최후 진술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 최후 진술하고 당사자도 이제 최후 진술을 하는데 아마 이제 오늘 늦게 증인 신문이 끝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최후심 하는데 뭐 예를 뭐 PPT 같은 걸로 뭐 한 1시간, 2시간 설명을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것까지 하지 말고 짧게 그냥 그 의견을 내고서는 결심을 하자. 그러긴 좀 어려울 거라고 봐서 만약 그렇게 나온다 그러게 되면 뭐 다음 주에 한 길 정도를 더 하고 네. 그때 결심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한 길 더 생각이 하더라도 이제 2월 중순 하순으로 이제 넘어가면 뭐 보통은 이제 한 2주에서 3주 후에 선고를 할 그러니까 것으로 예상이 그러면은 되니까 이제 빠르면 2월 말이고 뭐 늦어도 3월 말 안 되죠. 3월 초 빠르면 3월 초고 초, 이제 3월 중순. 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예, 계신 거고 예. 결과도 뭐 지금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전망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파면 결정이 뭐 된다고 법조인들 보고. 대부분은 이제 뭐 이게 파면이 안 되면 뭐 어떻게 되겠냐. 뭐. 자, 법조인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윤석열 변론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법조인들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보수진보 근데 이렇게 뭐, 다 이렇게 통틀어 보더라도 그렇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란죄의 어떤 범죄가 성립하느냐 이런 거에는 일부 의견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예. 이게 헌법재판은 이게 내란죄라는 어떤 형벌을 부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형벌을 부과하는 건 아니고 이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느냐를 그 검토하는 건데 이건 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국무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국회 통제도 하지 않았고 국회를 계엄 상황에서도 그 국회에 대해서는 입법부에 대해서는 그 계엄이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를 가서 뭐 봉쇄를 하고 또 국회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뭐 이런 사실관계들은 이미 국민들이 다 본 건데 네. 그럼 이게 어떻게 그 위헌이 아니라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법률가로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정치인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율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몇 대 몇 정도로 탄핵이 된다 안 저는 된다. 뭐 대부분 다 탄핵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95% 이상 정도로 네. 봐도 됩니까? 느낌으로는.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에 임하는 방식도 예. 이 재판을 해서 어떻게 잘해가지고 결론을 자신이 유리하게 끊겠다는 것보단 어떻게 보면 너무 무모한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재판에서 자기한테 재판 결과에 불리한 얘기들, 예. 불리한 방식의 태도들을 이제 많이 보이고 있는 거는 뭐 이 재판의 결과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 세력들을 이 재판 과정에서 똘똘 뭉치게 규합을 해서 그걸로 이제 다음을 모색해 보겠다. 그런 게 이제 더 역력하게 보인다 생각합니다. 8인 체제, 9인 체제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8인으로 하더라도 9인으로 하더라도 다 예. 8대0, 9대0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뭐 어쨌든 법률가라는 분들은 자기 성향이 보수든 진보든 예. 자기 이름을 걸고 재판하는 것들을 이제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법리적으로 명확한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안들에 대해서 자기 정치적 성향이라고 그래서 어떤 또 자기 정치 성향에 맞는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서 법리나 사실을 상당히 다르게 판단해서 판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봅니다. 자, 파면 이후에 그러면 극도의 혼란이 온다. 아니면 생각보다 빨리 정리정돈돼서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후자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막 대혼란이 일어나서 막 헌법재판소를 물론 이제 일부 구구 정치 세력들은 이제 이미 밑밥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이 뭐 헌법재판소 원래 재판관들이 다 문제였어. 이제 뭐 재판 절차도 공정하지 않았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태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 대다수들은 이제 법원이 그렇게 헌법재판소라는 우리 그 법률 그 헌법 절차에서 판단을 했으면 이제 그건 존중하자. 그 다음을 가자. 그렇게 이제 마음대로 정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나는 불복한다,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치 투쟁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건 없는 거죠.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이제 결국 내전을 하자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 거야 뭐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는 않을 거고. 근데 혹시라도 지난번에 서부 지법의 폭동 사태 이런 걸 보면 진짜 부추기는 놈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지금 테러라는 걸 실제로 인정할 수도 없지만 그게 일어난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우려는 되겠죠. 예. 그 뭐 어떤 또 다른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할 수도 있고 이런 우려는 분명히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방어를 해야겠지만 그런 식의 폭동들이 그럼 이
재판 결과를 뒤집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복귀시키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완전히 내란이잖아요, 진짜. 네. 그런 내란이 성공할 수 있냐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죠.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일본 같은 데서 과거에 특정 종교 집단이 보였던 이런 테러 같은 것, 그리고 뭐 특정 정치 세력이 보였던 또 테러 같은 것들이 있어서 혹시 이렇게 지금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극우 세력들이 정말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환해서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방식의 그런 폭동을 정말로 일으키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제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 질문을 근데 드리는데 이런 이제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를 공격하면서 극우적인 헤이트 스피치, 혐오 선동들을 통해서 규합해낸 이 정치적 힘을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거 국면이 되게 되면 그걸 어떤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힘으로 전환하려고 그렇게 빠르게 시도를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지는 어쨌든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이거를 지금 헤이트 스피치는 뭐 말 그대로 글로 말로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서 테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다. 뭐 몇몇 사람들이 테러하는 거야 뭐 나올 수가 있겠지만 예. 그들이 이 재판 결과를 뒤집고 윤석열을 복귀시켜 가지고 민주 헌정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라는 식의 내란으로 갈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극우 세력들은 정치 집단으로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국힘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 대선 국면으로 급속도로 전환해서 그래도 한번 이겨보자라고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극우 세력들하고 계속 손을 잡고 불복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국힘은 당연히 전환을 하겠죠. 그리고 이미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뭐 그 많은 후보로 예상되시는 분들이 조만간 이제 탄핵 결정이 나오면 바로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바로 그러면은 이제 국힘 내에서의 대선 경선을 해야 되니까 이미 다 뭐 오세훈, 뭐 홍준표, 뭐 이런 분들 나와서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복귀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부 경선 체제로 뭐 빠르게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정하면은 윤석열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대선 국면으로 이제 급속도로 좀 전환이 될 것인데 끊임없이 지금 국힘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대통령 되려고 내란도 획책했고 기획했고 여기에 국힘 쪽의 정치 세력이 쏘갔다. 뭐 이렇게 플래카드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내란범은 이재명이다. 이제 이런 그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이제 뭐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그 탄핵 재판 과정 속에서 이제 한 그 불교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호수에 비춰진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예. 이제 불교에서 따지면 이제 그 허상을 쫓아서 집착하는 이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라는 이제 의미인데 그게 이제 일제 파시즘 시대 1937년에 이제 그 일본에서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쓰면서 그러니까 그 시기에 무죄 판결을 쓴다는 게 무지 어렵겠죠 판사가. 그러니까 약간 비유적으로 검찰이 그 낸 공소 사실이 그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너무 허상을 쫓는 그런 무모한 공소 사실을 제기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무죄 판결을 이제 했던 건데 그게 이제 많이 인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진 얘기니까 그걸 이제 윤석열이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거꾸로 지금 이게 뭐 탄핵이 조작이다, 내란이 조작이다, 뭐 윤석열이 탄핵 심판에서 이겨가지고 돌아올 거다 그런 건 이제 너무 일어나기가 어려운 그야말로 이제 허상을 쫓는 것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적으로 여론이 싹 쏠리면서 대선 보나마나 그냥 끝났다라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대선 끝까지 해봐야 결과 알겠는데 라면서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저희 민주당도 상당히 이제 긴장하고 있고 이제 그 국면에서야 뭐 지금 이제 뭐 그 탄핵이냐 내란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대선이라는 건 이제 미래를 향한 이제 투표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뭐 민주당은 어떤 사회를 건설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회를 어떻게 우리 사회를 개혁해 가지고 이 혼란스럽고 또 이렇게 어려워진 뭐 불평등과 양극화도 심화되고 어떻게 보면 극우 세력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밑바탕은 우리 사회가 너무 양극화돼서 청년들도 불우한 청년들이 많고 특히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생존의 위기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대부분 또 그런 분들이 지금 그 극우 정치 집회에 나오거든요. 네. 뭐 무슨 뭐 그 뭐 돈 많고 여유 있고 이런 분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뭐 나치즘이 성장할 때 발판이 됐던 그런 거와 비슷한 우리 사회에 어느 좀 벌어진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우 정치 세력이 성장하는 데서 자양분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이제 불평등 양극화 이런 걸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 우리 경제 사회 구조를 어떻게 개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희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새로운 산업들, 어떤 새로운 그런 그 뭐 이런 업종들 뭐 이런 것들을 키워가지고 이제 우리 국가의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을 키워나갈 것인가 이런 걸 갖고 경쟁해야 되겠죠.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지금 윤석열 지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아서 괴물 정권으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사고치고 비상계엄하고 내란 일으켜놓고 탄핵됐는데 왜 이들은 이것을 민주당이나 이재명 책임으로 돌리느냐라는 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좀 복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악마화가 왜 우리 사회에 먹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거든요. 이재명은 그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을 악마라고 하니까 맞다 이재명이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이 또 이중성 또는 이제 특이한 현상 이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첫 번째 부분은 극우 세력들이 크는 방식이 어떤 좌표를 찍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혐오, 뭐 조롱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러면서 크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이재명이라는 어떤 정치인이 그런 좌표 찍기에 어떤 좋은 자양분이 됐다. 그래서 네.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일어서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을 통해서 극우 정치 세력들을 모아내는데 역할을 한 것들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왜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 그렇게 하게 됐느냐에 있어서는 만들어진 측면도 분명히 있죠. 네. 특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기소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게 맞거든요. 어쨌든 여러 정책적 판단을 한 것들을 전부 다 배임으로 기소를 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 대한민국 자치단체장 다 잡혀가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무것도 판단하면 안 되죠. 정무적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정무적 판단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피해가 생겼다. 성공은 또 해가지고 뭐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해가지고 그런 시민들에게 많은 이익들을 줬는데 그 중에 부하 중에 누구 하나가 그 과정 속에서 뭐 뇌물이나 이런 거를 했다. 그러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게 되면 뭐 그건 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좀 가능하면 복지부동하고 뭐 가능하면 뭐 하지 말고 적극적인 어떤 행정가들은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리고 법원의 판결로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것도 이제 다 기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은 좀 그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굉장히 권력화돼서 거대해진 이제 검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 반대 정치 세력들을 좀 그런 좌표를 찍고 낙인 찍기 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희생된 측면도 있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그거 좀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이제 그렇게 희생된 측면을 현실로 받아들이면 이제 민주당 이걸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그 민주당은 종합적으로 극복을 잘하고 있느냐? 너무 많이 당한다. 아니 쳐다보는 사람도 지지하는데 야 이렇게 당하고 있는 그냥 죽기 살기로 싸워라. 어느 한쪽이 결판을 내도록 하라.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민주당이 그러면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뭐 초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뭐 많이 힘을 결집을 하고 예. 뭐 가능하면은 이제 지도부를 중심으로 그 빠른 판단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당을 좀 운영하자. 그런 데는 공감이 만들어져 있죠. 네. 문재인 정부 때 개혁을 둘러싸고 너무 지지부진했다. 뭐 하나 힘을 잘 모으지 못하고 뭐 이 개혁, 뭐 검찰 개혁을 비롯해서 뭐 무슨 뭐 재벌 개혁이든 뭐 어떤 개혁이든 이렇게 다 지지부진한 상태로 끝나버렸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반성적 기운들은 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크답니까? 아니면 자 그러면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중도층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대선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제하고 보면 중도층이 이제 어느 쪽으로 할 거냐라고 해서 중도층 민주당 지지 쪽으로 확실히 온다는 판단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이제 문제라고 하느냐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제 과제를 안고 있다. 네, 뭐 그걸 예를 하기 들면 위해서는 어떻게? 예를 들면 내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 내란에 반대한다. 계엄에 반대한다. 그런 데는 한 60%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러면 한 또 40% 이 정도야. 근데 이재명 대표나 이제 뭐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한 4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20%라는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20%라는 그 분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네. 뭐 내란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 묻기 위해서 뭐 김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안 된다. 책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민주당이 어떤 비전을 보여주느냐가 그 20%의 중도층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에 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 있어서는 이제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지금 문제점이 뭐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와 같이 이렇게 그 왔다 갔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개혁이 네. 아니라 확실한 그러니까 약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뭐 반대 측면에 있어서는 너무 강하게 보일 수 있지만 또 민주당 측면에 있어서는 지지부진했던 개혁들을 굉장히 추진력 있게 그 해낼 수 있다. 이런 또 리더십의 모습이 비춰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모아지면서 그 20%의 이제 중도층의 그 마음들을 움직여내면 뭐 민주당이 충분히 저는 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으로 인정하고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다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약간 재벌 개혁을 뭐 뒤로 미루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조금 뭐 좀 처진다 이제 이런 느낌.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제 노동자나 사실은 이제 근로자들의 좀 권익을 위해서 훨씬 더 강화시켜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 때는 만약 중도 확장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기업 친화적인 이런 걸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당내에서의 이런 개혁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스탠스는 내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다예요. 네. 민주당 내에는 좀 더 진보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거의 불평등 양극화 이런 걸 줄여야 된다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의원들도 많이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 뭐 혁신 성장해야 된다. 뭐 반도체, 바이오, 뭐 AI 이런 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이제 불평등과 양극화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은 좀 용인돼야 되는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불가피하게 그런 규제 같은 것들은 좀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들도 계시죠. 그럼 양쪽이 계속 논쟁을 해요. 여러 주장에 대해서. 그럼 그럴 때 이재명 대표가 먼저 원래 내 입장은 이런 거야. 우리 당의 입장은 이런 거야 돼. 이렇게 지금 스탠스를 하고 있질 않고 양쪽이 계속 논쟁을 하게 하고 본인은 이제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서의 어떤 타협하거나 절충하거나 조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 생기면 그건 자기가 받아들여서 하겠다. 이제 이런 방식이 이제 스탠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투세 논쟁이 생겼을 때도 개미 투자자 피해들이 그렇게 큰데 또 금투세라는 어떤 조세 정의를 실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을 때 금투세는 미루더라도 뭐 상법 개정은 해가지고 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해서 그게 자본시장을 부스트업 시키는데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그 정리하는 거를 이제 역할을 한 거거든요. 네. 뭐 양쪽 다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뭐 양쪽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계속 진보적인 그런 개혁의 스탠스들은 유지가 돼서 가니까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갈 수 있어. 이렇게 또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걸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이제 뭐 그냥 원칙 없는 실용주의 왔다 갔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이제 5월 뭐 6월 이 정도 이제 예상하고요. 뭐 5월 대선 뭐 3월 중순이라고 하죠. 5월 대선인데 자 21대에 비해서 22대 민주당이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맞습니까? 21대 때는 이제 바깥에서 보셨고 지금 22대 국회가 훨씬 더 잘한다는 평이 있기도 한데 그게 동의를 좀 하십니까? 뭐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뭐 모두 안 되는 그런 지지부진. 예. 그 민주당 내에서는 뭐 그 어떤 결론을 당 스스로 내리기도 어렵고 네. 그거에 따라 뭘 한 개혁을 추진하는데 힘을 모으기도 어렵고 굉장히 좀 답답한 변화하기 어려운 정당이라는 좀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22대에서는 그런 점은 좀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필요하면 언제든지 힘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내 주장과 그렇게 조금은 다르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자세들을 좀 갖게 된 것 같고 의원들이. 그래서 필요하면 어느 쪽으로 힘을 모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 있게 추진하는 이제 그런 어떤 좀 역동성이 있는 정당으로서의 좀 변화는 얻어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생산적 논쟁이 가능한 정당 구조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대선에 아까 말씀하셨던 과제 한 20% 포인트 차이 나는 그 중도 성향,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그러나 탄핵엔 찬성하고 있는 국민들을 이제 끌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충분히 보고 좀 뭐 논쟁을 해서 할 수 있다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면 그러면 이제 대선을 치렀을 때 자 보수 정당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격차는 훨씬 더 많이 벌어질 것이다. 물론 끝까지 조심해서 선거를 해야 하지만 그래도 결론은 어떻게 날까?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아니, 난다.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뭐 제가 장담을 드리고 그러진 않는데 예.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마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민심을 보면 결국에는 여론조사 결과나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대선 결과는 훨씬 더 표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라고 하면
역결집 같은 게 생겨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약간 잘못 읽고 있다? 일단은 이제 정치는 겸손해야 된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나 자신 있다, 뭐 우리는 언제든지 대승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네.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게 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또 탄핵 내란이 일어났을 때 탄핵에 힘을 몰아주고 압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지만은 또 그게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이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경계심을 네. 갖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많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그 대선에서 대승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고 그런 모습들은 제가 보기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 항상 겸손하게 신중하게 우리가 노력하면 이길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자,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상황이 와서 이제 5월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다. 그러면 지금 우리 완전히 무너져 있는 저 경제 문제, 살림살이 문제, 그리고 국가 기관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관료 사회부터 이런 좀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안정을 찾기는 확실히 찾습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가지면. 뭐 일단 이제 대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제일 큰 문제가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정치적인 안정과 힘을 모아서 다시 힘있게 출발할 수 있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의 지금 불신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금들도 다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국의 투자자들 뭐 이런 그룹하고도 얘기를 해보게 되게 되면 한국의 유동적인 상황들 때문에 이제 다 그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정적인 정치 체제를 구축했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제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환율의 불안 문제라든가 증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지금이 이제 어쨌든 굉장히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니까 그런 구조적인 개혁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은 저는 뭐 안정된 사회로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김남근 의원과 얘기 나누면서 정말로 이 과정에서 중도의 표심을 얻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을 다시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 국가의 활력을 어떻게 회복해서 다시 이제 좀 더 뛰어나갈 것인가, 여기에 더 전문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여기 민주당에 영입이 돼서 들어올 때 예. 제가 어떤 미션을 갖고 들어온 게 우리 민생 개혁을 하자는 거고요. 예. 민생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테마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산업 정책에 있어서 대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들을 뭐 산업 생태계를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같이 성장하는 그런 곳으로 바꿔야 되는 과제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그런 좀 우리 경제 개혁을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혁 과제를 안고 온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역량들을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이 더 큰 나라, 더 그리고 발전하는 또 세계의 모범이 되는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고소의 전략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차분하고 진지하고 그러나 깊은 토론, 논쟁,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더 김남근 의원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면서 저희들 스픽스 계속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모듬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